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작년에도 이러다 망했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요, 바로 신용대출의 큰 폭의 증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용대출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비율보다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신용대출이 왜 늘어났을까요? 자산 쏠림에서 일어났던 부분이죠. 자, 아파트 실수요자들도 이 신용대출을 활용해요. 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낮으니까. 또한 갭 투자자들도 이 신용대출을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낮으니까 그 갭 차이를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메꾸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주식시장도 크게 호황이다 보니까 공모주나 해외 주식 투자에 이 신용대출을 활용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렇게 신용대출이 쉬운 것이었냐? 원래 신용대출하면 금리도 굉장히 높아서 이거 상환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또한 한도도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은행 입장에선 이것은 비담보대출이에요. 한마디로 개인의 신용만 믿고 부실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도를 적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20년 1월에 1, 2등급의 신용등급의 신용대출 금리가 3% 초반이었는데 2020년 8월에 2.3%, 2.2%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금리냐면은 이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적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밖에 안 되잖아요. 또 후순위 대출은 안 해줘요. 선순위 대출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이 돈을 빌려줘서 담보를 잡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로예요. 자, 그런 안전한 대출과 이자가 같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바로 비대면 신용대출이 보편화되면서 은행 간의 신용대출 경쟁 과열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정도 보면요. 비대면 신용대출의 전체 절반 수준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비대면 신용대출이 어떤 의미가 있냐? 보통 신용대출 받을 때 집 가까운데 아니면 회사 가까운데 은행 가서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단순하게 어플만 깔면서 신용대출 비교 금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계 은행, 외국계 은행, 인터넷 은행의 대출 경쟁이 심화됐고요. 금리와 한도로 경쟁이 붙었더라. 그러면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지적된 것이요. 신총부채 상환 비율,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제 같은 개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야, 주택담보대출 최대한 땡겨받고 신용대출 몇 억씩 땡기는데 야, 이거 대출 못 받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네. 금융당국 너네 뭐해 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진 거죠. 자, 그래서 대응을 나선 것이 작년 11월 13일입니다. 신용대출 증가세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다 급등하고 나서 뒤늦게 대책이 나온 거예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자산시장의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요. 규제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 총액 1억 초과 시 해당 차주가 1년에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신용대출을 회수하겠더라. 자, 금융위원회 왜 이런 규제 만들었나 봤더니 자, 고소득 직장인들이 2, 3억 신용대출 받고 나서 서초구나 강남구 지역에 갭 투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 그거 차단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일이 11월 30일 너무 늦었다는 거죠. 또한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신용대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였는데 앞으로는 현행에다가 이건 당연히 그대로 진행하고 연소득 8천만 원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이 DSR 규제 40% 맞추는 거 그리고 비은행은 올해 말까지 40% 맞추는 거를 진행한다고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상환 능력 위주 대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에 발표가 안 됐죠. 그리고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게 DSR 강화하는 방안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만 딱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는요, 현재 가계대출이 한 8%대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올해 중으로는 한 5에서 6% 내외로 관리하고요. 내년에는 4%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복원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목표는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게 달성 가능할지 안 할지는 한번 뒤에 대책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주 단위 DSR 적용 단계적 확대입니다. 이 DSR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제는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있습니다. DSR 40% 적용된다면요. 연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액이 2천만 원을 못 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는 대출은요. 모든 대출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그리고 신용대출을 한 10으로 나눈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리금, 가상의 원리금과 이자 포함 그리고 뭐 자동차 할부 이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2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DSR 40% 적용할 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DSR 적용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9억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초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연소득 8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데 전 규제 지역에 6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 또는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될 경우에는 모두 다 적용받고요. 3단계로 해서 2027년 7월에 내후년 7월에 총 대출액 1억 초과할 경우에도 DSR을 적용하면서 이 DSR 적용 대상이 보편적이게 하도록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확대 적용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일단 올 2월부터 7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 같은 경우는요. 서울 아파트 중 83.5%, 경기도 아파트 중 33.4%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담보로 구매할 경우에 이 DSR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 7월에 적용되는 2단계 같은 경우는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전체 차주의 12.3%가 적용되고요. 또한 3단계 같은 경우는요. 전체 차주의 28.8%가 이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변경 사항 볼게요. DSR 산정 방식 정비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야 뭐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뭐 당연히 계산하기가 편한데 솔직히 신용대출 같은 거 뭐 전세대출 같은 거 다 이자만 납부하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DSR 산정 방식 할 때 어떻게 넣을 거냐? 일단 전세대출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신용대출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10으로 나눈 다음에 원리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요. 그걸로 DSR 산정 방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1억 2억 받아도 이 DSR 초과해서 대출 못 받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10으로 나눈 게 아니라 7이나 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는 7로 나누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내년 7월부터는 5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용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DSR 비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다른 대출 과도하게 신용을 끌어서 쓰다가 자산에 여기저기 투자한 것은 막힌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DSR 제도는 실제 그렇게 실무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차주 단위 규제이기 때문에 막 부부가 맞벌이여서 가까이 신용을 활용한다. 이 부분도 제한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과 장기적으로 연 상환 금액을 나눌 경우에 이 DSR 규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DSR 규제 40% 확대 적용한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가계부채가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신용대출이 정말로 문제여서 줄이고 싶었으면 고액의 신용대출에 대한 분할 상환 부분을 적용시켰으면 오히려 더 감소세가 나타났을 텐데 그 부분은 이번에 빠졌어요. 자, 증빙소득 외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 허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좀 재밌어요. 보면은 학생이 월 적금을 월 50만 원씩 납부하면은 연소득 추정 1,900만 원을 잡아준대요. 그리고 DSR에 따른 한도는 5,800만 원까지 잡아준다고 합니다.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월 1,500만 원 정도 사용하면 연소득 3,000만 원까지 인정해주고요. 휴폐업 사업자가 건강보험료 10만 원만 납부해도 연소득 3,300만 원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야, 이거 부채 줄이려고 만든 대책 맞죠?
자, 네 번째는요. 비주담대 LTV 한도 규제 확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꼬마 빌딩 시장에 지금 LTV가 뭐 80%, 뭐 85%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출받아서 꼬마 빌딩 투자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규제를 가한다 하니까 제가 기대를 했었어요.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한도 얼마나 규제에 적용되나 봤더니 어이구야 70%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에? 최대 70%? 겨우 70%죠. 자, 오피스텔이나 토지 그리고 상가 같은 거에 70% 규제를 가하면 한마디로 대출 받아서 열심히 사란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죠? 자, 다섯 번째는요. 생애소득 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 방식 합리화입니다. 이거는 뭐냐? 현재 소득은 낮은데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 예를 들어 뭐 신입사원 같은 사람들. 자, 이걸 DSR 산정할 때 현재 소득이 낮아서 대출 많이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소득보다 더 쳐주게 대출 가능 금액을 높여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거쳐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초장기 모기지 도입입니다. 기존에 30년 적용되던 정책 모기지 만기를요 40년으로 늘려준다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만 39세 미만의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한테 적용을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셨죠. 왜냐면은 야, 지금 40년짜리 은퇴하고 나서 돈 어떻게 갚으라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빌려주냐.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모든 대출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한 한도는 3억과 5억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DSR 규제 강화로 조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청년층에 대해서 40년으로 늘려준다는 얘기인데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발표된 주요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드리면요. 첫 번째,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DSR 산정 방식을 변경시켜서 과도한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이 DSR 비율이 높게 나오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증빙소득 외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허용하고, 네 번째,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생애소득 주기를 감안해서 DSR 산정 방식을 합리화시키며, 여섯 번째,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1번, 2번 제외하고는 3번부터 6번까지는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가계부채를 못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의 느낌을 말씀드리면요. 자, 금융위원회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야, 혹시 대출 못 받아서 원성 들으면 어쩌지? 이 부분에서 노심초사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치권에서 청년들 대기층이잖아요. 청년들 외면한다는 이야기 안 들어야 될 텐데, 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계대출 받는 사람들 불이익 없을까? 특히 청년들 불이익이 없을까? 노심초사한 게 보이는데, 이 대책이 발표한 게 원래 청년들 대출 확대하려고 만든 정책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를 8%에서 장기적으로 4%까지 낮춘다는 이야기인데, 왜 가계부채를 잡을 의지가 안 보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한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한국은행에서는요, 야, 이런 저금리 상황이지만 자산 쏠림이 심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정책을 잘 세워서 가계부채를 안 늘게 하면 된다, 우린 그것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막상 금융당국은요, 야,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사람들이 돈 받는 걸, 돈 빌리는 걸 어떻게 감시하냐, 게다가 대출 쪼이면 힘든 사람도 많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규제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딴소리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 사이에 가계부채가 작년에 1726조 원, GDP 100%를 훌쩍 넘어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금융당국은 과연 지금 청년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 일인가? 그리고 청년들이 자산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두는 것이 좋은 일인가? 한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누가 대출 많이 해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